서울의 오후는 거대한 찜통 같았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짓눌려 있었고 숨이 턱턱 막히는 전형적인 여름 장마철의 소나기가 예고된 날이었다. 나는 6년은 좋게 쓴 낡은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서울대병원 2번동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은 10,000원이었다. 도시락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비릿한 악취가 콧속을 찔러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행여나 누가 칠세라 품에 안은 도시락통을 꽉 껴안았다. 그 안에는 내가 꼬박 3시간을 고아 만든 자연산 도미지리가 들어있었다. 뽀얀 국물 위에 가위로 잘게 썬 쪽파 몇 알을 띄운 남편 장명덕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 맛이었다. 특실 병동의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섞인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확 끼쳐왔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뒤이어 코를 찌른 건 현기증이 날 만큼 달디단 백합 꽃향기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장명덕은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 특히 백합에는 질색한다는 걸 뻔히 안다. 냄새만 맡았다면 재채기에 눈물 범벅이 되기 일쑤라 우리 집에는 꽃 한 송이 들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병상 옆 협탁 위에는 갓 피어난 분홍색 백합 꽃바구니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병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이할 정도로 화려하고 눈시린 풍경이었다. 장명덕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하반신이 마비된 후 몸은 앙상한 장작개비처럼 말랐지만 허리만큼은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모양새. 평생 대학 교수로 살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대소변을 내 손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에도 그는 그놈의 선비의 기계니 남다른 체면이니 하는 껍데기를 절대 놓지 않았다. 여보, 국까지 왔어요. 나는 목구멍의 간지러움을 억누르며 도시락통을 테이블에 놓았다. 익숙하게 뚜껑을 열었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휠체어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는 손가락, 입속으로 흥얼거리는 멜로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다. 그 옛날, 그와 이만신이 가장 좋아했다던 그 곡, 왔어. 그의 목소리는 현실감 없이 경쾌했다. 반평생을 수발든 아내가 아니라 마치 스쳐 지나가는 파출부에게 건네는 인사 같았다.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기름기도 걷어내서 담백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수치 떨어졌다고 잘 챙겨 드시라네요. 나는 국그릇에 국을 덜어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시키고는 입으로 호호 불었다. 일단 그거 놔두고. 장명덕이 콧노래를 뚝 멈추더니 전동 휠체어를 돌려 나를 마주봤다. 순간 나는 그 모습에 흠칫 놀랐다. 창백하던 얼굴에 비정상적인 홍조가 돌았고 평소엔 탁하고 까탈스럽던 눈빛이 도박판에서 대박을 노리는 노름꾼처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꽉 쥐고 있던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숙자야, 여기에 도장 좀 찍어라. 나는 멍하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종이는 가벼웠으나 내 손목을 짓누르는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이혼 합의서, 굵은 고딕체로 박힌 5글자가 시뻘겋게 달궈진 모처럼 내 눈을 찔렀다. 장명덕, 결혼증명서에, 딸 소윤이의 출생신고서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내 병원비 영수증에 적혀있던 그 익숙한 서명이 이제는 40년 결혼 생활의 사형 선고장에 찍혀 있었다. 이혼이라니요. 나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목소리가 바싹 갈라졌다. 여보, 당신 열 있어요? 방금 열이라도 난 거예요? 우리 나이 곧 70이에요.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장명덕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 화려한 백합 꽃바구니에 머물렀고 눈빛은 순식간에 꿀이 뚝뚝 떨어질 듯 부드러워졌다. 완신이가 돌아왔어.
지난달에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가 됐단다. 임완신. 40년 동안 우리 결혼 생활 주위를 망령처럼 떠돌던 이름. 장명덕의 첫사랑이자 대학 시절의 여신. 그가 입만 열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놈의 첫사랑. 그래서요. 목구멍에 손뭉치가 꽉 들어찬 듯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 여자가 혼자가 됐으니까 나랑 이혼하겠다고요? 장명덕 씨, 당신 3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매일 몸 닦아주고 새벽 2시에 기저귀 갈아준 게 누군데요? 의사가 당신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혼을 해요.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러는 거야. 장명덕이 갑자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나 평생을 틀에 박혀 살았어. 책임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너한테 가정이라는 거 만들어주려고. 나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나도 이제 곧 죽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사랑하는 사람,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럼 나는요? 나는 뭡니까? 40년 동안 당신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병수발 들고 당신 딸 키우고 당신 교수 만드는 동안 뒷바라지한 나는 뭐냐고요? 내가 장씨 집안 머슴입니까? 아니면 돈 안 드는 공짜 파출부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 천박하게 장명덕은 다시 그 고상한 교수님 말투로 돌아와 훈계하듯 말했다. 당신은 내 가족이야. 그건 부인 안 해. 고맙기도 하고 정징도 있고 미안함도 있어.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 사랑은 영혼의 공명이야. 정신적인 교감이라고. 완신이는 예술가야. 내 시를 이해하고 내 그림을 알고 내 내면의 고독을 알아줘. 우린 문학을 논하고 음악을 이야기해. 그런데 당신은 그는 힐 끝내 거친 손과 낡아 빠진 셔츠,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경멸 어린 눈으로 훑었다. 당신은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 뭘 할 줄 알아? 우리 사이에 대화라는 게 통하던가? 내가 칸트를 이야기하면 당신은 배춧값 올랐다고 하고 내가 베토벤을 이야기하면 옆집 개가 없어졌다고 하잖아. 숙자야, 이건 내 비극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비극이기도 해. 그 말은 독을 바른 칼이 되어 내 가장 깊은 열등감을 정확히 찔렀다. 그래, 난 무식하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공장 여공 출신이다. 내 청춘, 건강, 자존심 다 갈아 넣어서 레드카펫 깔아주고 저를 저 높은 교수님 자리에 올려놨더니 이제 와서 흙 묻었다고 나를 차버리겠다고? 나는 합의서를 그의 무릎 위로 집어던졌다. 못해요. 절대 안 해요. 나 오숙자 배운 건 없어도 예의 염치가 뭔지는 알아요. 다 죽어가는 마당에 늙어 빠져서 조강 지쳐버리고 딴 살림 차리겠다니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안 무서워요? 당신 제자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누가 날 손가락질해. 장명덕이 코웃음을 쳤다. 난 저명한 석학이야. 내 사랑은 세계의 로맨스고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기록될 거야.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욕심 부리지 마. 껍데기뿐인 명분에 집착해서 뭐 할 건데. 우리 서로 체면 구기지 말고 좋게 끝내자. 법정까지 가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체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침대에 싼 똥, 오줌 내가 다 치워줬더니 이제 와서 양복 입고 체면 타령입니까? 그때였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 소윤이가 들어왔다. 명품 정장을 빼입고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든 채였다.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장명덕에게 직행했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혈압 올라가요. 의사 선생님이 흥분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소윤이는 능숙하게 아빠 등을 쓸어내리고 약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야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저러시는데 꼭 엄마 고집을 피워야겠어요?
아빠 쓰러지셔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나는 내가 업어 키운 딸을 보며 가슴이 차게 식었다. 장소윤, 너도 알고 있었니? 너도 아빠가 이혼하는 거 찬성하는 거야. 알죠. 소윤이는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임 여사님이랑 연락했어요. 만나 뵙기도 했고요. 전 좋던데요. 임 여사님, 무용가시라 그런지 기품 있고 교양 있으시더라고요. 아빠한테 정신적으로 위로가 된대요. 아빠 모시겠다고 돈도 필요 없고 그냥 곁에만 있겠다고 하셨어요. 아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자식 된 돌이 아내 된 돌이 아니에요? 이걸 호스피스 케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호스피스 케어.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장명덕을 가리켰다. 내 도리는 쫓겨나서 저 환양년들한테 안방 내주는 거냐? 저 더러운 것들 놀아나라고 비켜주는 게 도리야. 아, 진짜 말 좀 곱게 하세요. 쫓겨나긴 누가 쫓겨나요? 소윤이가 인상을 팍 썼다. 아빠가 위자료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엄마 국민연금 나오는 거면 혼자 쓰기 충분하잖아요. 엄마, 사람이 좀 대범하게 사세요. 그릇을 좀 키우시라고요. 임 여사님도 아빠 기다리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엄마가 욕심 부려서 자리 차지하고 있지 말고 양보 좀 하세요. 욕심. 자리 차지. 내 친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장명덕의 배신보다 더 끔찍하게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눈앞에 두 부녀를 바라보았다. 위선적인 늙은이와 배은망덕한 딸년. 둘은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좋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합의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장명덕과 소윤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지. 진작 그럴 것이지. 소윤이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지금 사는 아파트 당신 명의로 해줄게. 예금도 반 떼어주고. 장명덕이 선심 쓰듯 말했다. 아니, 나는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난 맨몸으로 나갈 거야. 엄마 미쳤어. 소윤이가 비명을 질렀다. 돈 안 받고 나가서 어디서 살려고? 나보고 부양하라는 거 아니지? 나 대출금 갚느라 엄마 모실 돈 없어. 너한테 손 안 벌린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지가 멀쩡한데 굶어 죽게 하겠니? 그리고 이 합의서. 나는 그들 앞에서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다. 이혼하고 싶으면 법원 가서 소송 걸어. 판사가 이혼하라고 하면 그때 해줄게. 하지만 내 손으로 도장 찍어서 당신들 그 더러운 불륜 노름을 세기의 사랑으로 포장해주는 짓은 죽어도 못해. 저 상간녀한테 안방 내주고 박수까지 쳐달라고? 꿈깨. 나는 종이 조각을 장명덕의 얼굴에 뿌리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장명덕의 고함과 소윤이의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병원 문을 나서자 한여름의 태양볕이 눈을 찔렀다. 나는 손으로 해를 가렸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샘이 말라버린 듯 눈가가 빡빡했다. 40년의 긴 꿈이 드디어 깨졌다.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안 곳곳에 내 손길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 존재는 공기 같았을 것이다. 있을 땐 당연하고 없어지면 그제야 불편해지는 그런 존재.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윤이가 들이닥쳤다. 엄마, 아까 병원에서 무슨 짓이에요? 소윤이는 명품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씩씩거렸다. 아빠 혈압 올라서 난리 났잖아요. 나는 가만히 딸을 쳐다보았다. 얇은 입술, 웃지 않을 때면 풍기는 저 비릿한 인상이 제 아비를 쏙 빼닮았다. 소윤아, 저 사람은 내 아빠지만 나는 내 엄마야. 아까 네가 한 말이 사람이 할 소리니? 엄마더러 상간녀한테 자리 비켜주고 나가 죽으라니. 상간녀라니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임 여사님은 아빠 첫사랑이잖아요. 유명한 무용가시고요. 옛날에. 오해만 없었어도 두 분이 맺어졌을 거예요. 그럼 엄마 자리는 없었을 거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제3자 아니에요? 40년 동안 남의 자리 뺏고 살았으면 이제 돌려주는 게 맞죠. 오해. 내가 코웃음을 쳤다. 그때 오해라는 게 뭔지 아니? 네 아빠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을 때였어. 이만 씨는 가난뱅이가 싫어서 홍콩에서 온 돈 많은 늙은이 따라서 도망간 거고. 네. 아빠 여자한테 차이고 굶어 죽기 직전에 나 같은 시골뜨기한테 빌붙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밥 줬더니 그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나랑 결혼시켜달라고 빈 게 네 아빠라고. 거짓말. 소윤이가 탁자를 내리쳤다. 임 여사님은 예술을 위해 유학 가신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수준 낮게 생각하세요? 맨날 돈 타령, 밥 타령, 아빠가 엄마랑 사는 게 고문이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가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대화가. 정신적 고문. 나도 벌떡 일어섰다. 이 집구석, 이 살림살이, 40년 동안 누가 지켰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죽 쓰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내가 그 고문 안 했으면 장명덕이 오늘날 교수 소리 듣고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벌써 굶어 죽었어. 그건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소윤이가 뻔뻔하게 대꾸했다. 여자가 시집 왔으면 남편 내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대학 교수의 지식인인 거 보고 결혼한 거잖아. 시골 여자가 출세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리고 아빠가 엄마 굶겼어요? 평생 맞벌이 한 번 안 시키고 생활비 꼬박꼬박 줬잖아요. 맞벌이를 안 시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장소윤, 너 양심은 있니? 너 어릴 때 피아노 학원비 어디서 났는지 알아? 그때 네 아빠 월급 쥐꼬리만 했어. 책 산다고 돈 다 쓰고 시골집에 돈 붙여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고. 너 그 비싼 레슨비. 내가 너희 아빠 몰래 식당 설거지하고 빈병 주워 팔아서 된 거야. 아, 그만 좀 해요. 소윤이가 질색하며 귀를 막았다. 제발 그놈의 빈병 얘기 좀 하지 마요. 그거 내 트라우마라고요. 친구들이 엄마 쓰레기 뒤지는 거 보고 나 얼마나 놀렸는지 알아요? 거지 딸이라고 놀림받을까봐 엄마 모른 척 하고 싶었다고.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딸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랬구나. 나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너한테 나는 창피한 엄마였구나. 엄마도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소윤이는 내가 기가 꺾인 걸 보고 목소리를 좀 낮췄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아빠는 저명한 학자고 임 여사님은 예술가잖아요. 두 분은 영혼의 단짝이에요. 근데 엄마는 변변한 직업도 없고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잖아요. 이제라도 주제 파악하고 아빠 마지막 소원 들어주세요. 나중에 임 여사님 들어오시면 저도 어디 가서 우리 엄마 무용가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 승진에도 도움되고요. 체면. 또 그놈의 체면. 이 집에서 장명덕의 체면은 법이고 장소윤의 앞길은 진리인데 내 자존심은 밟아도 되는 걸레 쪼가리였다. 소윤아, 만약 내가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소윤이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엄마, 진짜 말귀 못 알아먹네. 법대로 하면 엄마만 손해라니까요? 이 집 아빠 명의예요. 아빠가 이미 유언장에 이 집 임 여사님한테 넘긴다고 쓰셨어요. 엄마가 안 나가고 버티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추한 꼴 보이지 말고 5억 줄 때 받아서 나가세요. 5억이면 시골 가서 평생 먹고 살잖아요. 5억, 내 40년 인생, 내 피와 땀의 값이 고작 5억. 강남 아파트 전세도 못 구할 돈으로 퉁치겠다니. 좋아, 아주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잘 키운 딸, 잘 모신 남편 덕에 내 인생 참 화려하게 끝나는구나. 합의서 내놔봐. 소윤이는 내가 굴복한 줄 알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아빠가 미리 뽑아놓으라고 한 보충 조항이에요. 읽어보고 사인하세요. 내일 임 여사님 들어오시기로 했으니까
오늘 짐 싸서 나가주세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은 내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었다. 사후 상속 포기, 재산 분할 포기. 나는 서류를 쥐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곳엔 내가 10년을 애지중지 키운 군자란 화분이 있었다. 주황색 꽃이 나팔처럼 활짝 피어 있었다. 장명덕이 가장 아끼는 꽃이었다. 군자의 풍모가 있다나 뭐라나 손님만 오면 자랑하던 그 꽃. 나는 화분을 번쩍 들어 올렸다. 엄마 뭐해? 소윤이가 비명을 질렀다. 과창. 화분이 바닥에 내동댕이 젖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화분은 박살이 났다. 군자라는 허리가 꺾인 채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지금 내 꼴처럼. 미쳤어? 이거 아빠가 제일 아끼는 건데 이거 몇 천만 원짜리란 말이야. 소윤이가 나를 밀쳤다. 나는 휘청거리며 벽을 잡았다. 아낀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 인간이 군자 소리 들을 자격이 나 있니? 나는 진흙투성이가 된 손을 탁탁 털었다. 가서 전해. 이혼? 해줄게. 하지만 그년이랑 편안하게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해. 내 뼈 밟고 지나가서 행복 찾겠다고? 어림없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상관하지 마.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다. 밖에서 소윤이가 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지만 들리지 않았다. 문에 기대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이건 약해서 우는 게 아니었다. 이건 선전포고였다. 오늘부터 나는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니다. 나는 그냥 오숙자다. 그 후 3일 동안 장명덕은 집에 오지 않았다. 병원에서 바로 임원신의 오피스텔로 갔다고 했다. 소윤이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 새엄마 비위 맞추러 갔겠지. 돈 많고 유명한 무용가. 엄마가 나보다 훨씬 쓸모 있을 테니까. 집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양철 쿠키통을 꺼냈다. 우리 엄마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원래는 은가락지 몇 개가 들어있었지만 장명덕 병원비 대느라 다 팔아먹고 지금은 종이 뭉치만 남아있었다. 이것들은 내 마지막 보루이자 장명덕의 숨통을 끊을 칼이었다. 누렇게 바랜 차용증 몇 장. 장명덕이 도박에 빠져 있을 때 내 친정에서 빌려간 돈이었다. 우리 아버진 사위라도 돈 거래는 확실해야 한다며 각서를 쓰게 했다. 그 돈.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그리고 누런 소포지로 싼 원고 뭉치. 제목은 저녁바람. 장명덕의 데뷔작이자 출세작이다. 하지만 글씨체는 그의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오문청의 필체다. 아버지는 그 시절 보기 드문 인텔리였다. 80년대 군사 정권 시절 시골로 낙향해 숨죽여 쓰셨던 소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명덕은 이 원고를 훔쳐다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다. 그걸로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문학상 받고 교수가 됐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장인어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진 몇 장. 10년 전 장명덕의 헌책, 파우스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걸 내가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이만신, 짙은 화장에 야한 옷을 입고 홍콩의 어느 술집에서 배 나온 대머리 남자 무릎 위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예술 유학? 웃기지 말라지. 나는 아버지의 글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떨궜다.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남편기 살려준답시고 아버지 억울한 거 덮어두고 살았어요. 이제는 안 참을래요. 4일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장명덕이 새 중산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 뒤를 하얀 레이스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밀고 있었다. 임원신. 이른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팽팽한 피부, 날씬한 몸매, 목에는 우아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늘어진 티셔츠에 쭈글쭈글한 내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이만신이 상냥하게 웃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명덕 씨가 걱정 많이 했어요. 장명덕은 거만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숙자야, 완신이가 너 보러 오자고 해서 왔다. 우리 셋이 의논할 게 있어. 나는 문을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았다. 여긴 셋이 앉을 자리 없어요. 본처랑 천년 자리밖에 없지. 당장 나가요. 임원신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금세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화난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전 이 가정을 깨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우러 온 거죠. 도어? 네. 제가 들어와서 언니랑 같이 명덕 씨 돌보면 좋잖아요. 저 예전에 남편 간병해 봐서 잘해요. 언니 혼자 힘들잖아요. 우리가 자매처럼 지내면서 명덕 씨 마지막 길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자매, 나는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다. 역겨운 소리 집어치워. 사랑? 그게 사랑이야? 노망난 거지. 이완신,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홍콩 남편 파산해서 자살하고 빚만 잔뜩 남겼지? 그 오피스텔도 이미 압류 들어갔을 거고 갈 데 없으니까 늙은 호구 하나 물어서 얹혀 살려는 거잖아. 내 집 차지하고 내 빚도 갚아줄 멍청이 필요한 거지. 이만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들어오고 싶으면 장명덕이 꾼 돈부터 갚고 들어와. 그리고 월세도 내. 시세대로 보증금 5억에 월 200만 원. 오숙자, 장명덕이 소리쳤다. 너 미쳤어?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살게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경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좋게 말할 때 비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나 장 교수일세. 보안요원 좀 데리고 집으로 와줘. 무단 점거자가 있어서 그래. 무단 점거자. 40년 산 아내를 무단 점거자 취급이다. 잠시 후 소윤이가 보안요원 둘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저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 집 무단으로 점거하고 아빠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끌어내주세요. 소윤이는 나를 도둑 취급하며 소리쳤다. 복도의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다. 어머, 저거 장 교수 아냐? 웬 낯선 여자랑 왔네. 원래 부인 쫓아내려는 건가 봐. 세상에, 말세다 말세. 수군거리는 소리에 이만신이 낯을 붉히며 장명덕의 옷자락을 당겼다. 명덕 씨, 사람들 보는데 일단 가요. 안 돼. 오늘 끝장을 봐야지. 장명덕은 체면도 잊은 채 악을 썼다. 보안 요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일단 자리를 좀. 나는 그들을 둘러보았다. 위선자 남편, 페류나 딸, 탐욕스러운 척, 그리고 구경꾼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양철통을 챙겨 나왔다. 네, 유일한 무기. 장명덕, 네가 나가라면 나가지. 근데 명심해. 내가 오늘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네 인생은 지옥이 될 거야. 협박하지 마. 무식한 여편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소윤이가 비웃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장명덕의 득의양양한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갔군. 완신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곧 무너질 무덤인 줄도 모르고. 나는 택시를 타고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향했다. 국내 최대 로펌 정의, 조건우 변호사님 만나러 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내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예약하셨나요? 조 변호사님, 파트너시라 예약 없으면 힘드신데 오숙자라고 전해줘요. 어릴 때 가방 꿰매주고 김치찌개 끓여주던 옆집 아줌마라고.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로비로 뛰쳐나왔다.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세요. 조건우.
가난했던 옆집 고학생. 내가 등록금 몰래 보태줘서 사법고시 패스한 그 녀석이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건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교수라는 작자가 어찌. 그리고 소윤이 걔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요. 건우야, 나는 양철통을 열었다. 돈도 돈이지만 나는 그 인간이 가진 모든 걸 박살내고 싶어. 나는 증거물들을 책상 위에 펼쳤다. 건우가 원고를 보더니 안경을 고쳤었다. 이거 저녁바람 원고 아닙니까? 종이랑 잉크 상태를 보니 80년대 초반 거네요. 필체가 장 교수가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 필체야. 도둑질한 거지. 건우의 눈이 커졌다. 아주머니, 이건 핵폭탄급입니다. 학계에서 매장당하는 건 물론이고 형사처벌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나는 임원신의 과거 사진을 내밀었다. 고상한 예술가? 흥. 사람들한테 실체를 보여줘야지. 건우가 사진을 보더니 헛바람을 들이켰다.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다음 주 일요일 W호텔에서 결혼식 한다더라. 세기의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생중계까지 한대. 그럼 저희는 그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시죠. 건우가 비장하게 웃었다. 법적인 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주머니는 가서 정의 구현만 하세요. 일요일 W호텔 그랜드 볼룸. 서울 상류층 결혼식답게 호화로웠다. 수천 송이의 백합이 장식되어 있었고 입구엔 장명덕, 이만신, 영원한 사랑의 서약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객들은 교수의 제자들, 문인들, 예술계 인사들로 북적였다. 장 교수가 전처랑 이혼하고 첫사랑이랑 재혼한다며. 전처가 무식한 시골 여자였다잖아. 말이 안 통했대. 역시 사람은 수준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 해. 나는 짙은 남색 벨벳 원피스를 입고 문 앞에 섰다. 건우가 골라준 옷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어머니의 옥비녀를 꽂았다. 준비되셨습니까? 건우가 뒤에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활짝 밀어젖혔다. 누가 진정한 사랑이라 합니까? 내 목소리가 식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사위자가 주례사를 읽다 멈췄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단상 위 턱시도를 입은 장명덕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만신이 얼어붙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소윤이가 하얗게 질려 뛰어왔다. 엄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경비 불러! 비켜. 나는 소윤이를 밀치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장명덕, 이만신. 너희들의 그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증명해주지. 장명덕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숙자야. 제발 이러지 마라. 내 체면 봐서라도. 체면? 나는 코웃음을 쳤다. 조강지쳐 버리고 첩이랑 결혼식 올리는 게 체면이야? 남액을 훔쳐서 교수된 게 체면이냐고. 장내가 술렁거렸다. 제자 중 하나가 나서서 소리쳤다. 사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증거 있으세요. 그때 조건우 변호사가 내 옆으로 올라와 서류를 들어보였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첫째, 중원죄 고소장. 두 분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인데 공개 결혼식을 올렸으니 명백한 불법입니다. 경찰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둘째, 논문 표절 및 저작권 위반 신고서. 장명덕 씨의 대표작 저녁바람은 오숙자 씨의 부친 오문청 선생의 원고를 도용한 것입니다. 필적 감정서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첨부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장명덕은 휠체어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 건우가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만신의 술집 접대부 시절 사진, 낙태 수술 동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그리고 출생 증명서가 떴다. 혈액형, 장명덕 A형, 오숙자 O형, 그런데 장소윤 B형. 소윤아, 나는 멍하니 서 있는 딸을 불렀다. 너 내 딸 아니야. 35년 전 병원 앞 쓰레기통 옆에서 주워온 아이야. 그때 널 버린 여자가 누군지 아니? 나는 이만신을 가리켰다. 바로 저 여자. 네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안달난 이만신이다. 홍콩 가려고 갓나은 널 버렸지.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만신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장명덕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소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그 지옥도를 뒤로하고 식장을 걸어 나왔다. 그 후 일주일은 폭풍 같았다. 장명덕은 교수직에서 파면당했고 연금은 박탈됐다. 출판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만신은 깨어나자마자 장명덕의 남은 돈을 털어 도망쳤다. 소윤이는 파혼당했고 회사에서도 쫓겨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밤, 소윤이가 내 새 집 문을 두드렸다. 엄마,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줘요. 거짓골을 한 소윤이가 빗속에 무릎 꿇고 있었다. 갈 데가 없어요. 임여사 그 여자가 문도 안 열어줘요. 엄마, 나 35년 키워줬잖아요. 나는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소윤아, 35년 키운 개도 주인은 안 문다. 가서 네 진짜 엄마 찾아가. 그게 네가 그토록 외치던 천륜 아니니. 나는 문을 닫았다. 밖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한 달 뒤 장명덕이 요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병원에 가서 연명치료 포기각서에 서명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 사람 추한 거 싫어하거든요. 기계음이 멈추고 직선이 그어졌다. 슬픔은 없었다. 그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 뿐.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댄스 교실도 다니고 붓글씨도 배운다. 아버지의 원고를 다시 정리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출판도 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춤을 추다 구석에서 넉마를 맨 노파와 눈이 마주쳤다. 이만신이었다. 다리를 절며 캔을 줍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도망쳤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다시 스텝을 밟았다. 인생은 참 공평하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피눈물 흘리는 법. 진정한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당당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 오숙자의 체면이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부동산은 이미 한 달 전에 매매 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지난주에 잔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박수진 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집문서가 엄마한테 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집문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져오신 증여 서류는 소유주가 바뀌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우는 미쳐 날뛰었을 겁니다. 집으로 달려가 봤자 이미 새 주인이 고용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겠죠. 이건 내 집이야 라고 소리쳐봤자 경찰 부릅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을 테고요. 그는 텅 빈 거리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엄마를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착각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비행기 출발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떠나시는 거 알아요. 민우 씨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은이 안전 때문에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은이? 의심스러웠지만
시은이 안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가 그들에게 또 해코지했을까봐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조 변호사에게 위치를 알리고 휴대폰을 긴급 신고 모드로 설정한 뒤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키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쪽 방에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은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손녀일이라면 끔찍하시네. 그는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 내놔. 집한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돈 안 내놓으면 얘 죽이고 나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야. 그의 손이 떨리면서 지은이의 목에 붉은 실선이 그어졌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돈 줄게. 얼마면 돼? 4억. 당장 내 계좌로 이체해. 알았어. 진정해.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전원 버튼을 5번 눌렀습니다. 지잉하는 진동과 함께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좀 느려. 기다려봐.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안 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송금 버튼을 누르고 확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민우는 당황하더니 더욱 미쳐 날뛰며 지은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칼을 지은이에게 꽂으려던 찰나.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뜨거운 차가 든 주전자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민우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물과 충격에 민우가 칼을 떨어뜨렸고 경찰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닥에 제압당한 민우가 고개를 쳐들고 저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나를 신고해?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를 일으켜 세운 뒤 바닥에 깔린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김민우, 나랑 네 아빠는 수없이 기회를 줬어. 내 발로 기회를 차버린 건 너야. 세상 탓, 부모 탓 하지 마. 내 욕심이 너를 괴물로 만든 거야.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라. 난 이제 널 낳은 적 없는 셈 칠 거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자식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 출국장, 지은이가 시은이를 데리고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랑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마라. 시은이 잘 키워. 저놈은 네 남편도 시은이 아빠 자격도 없어. 저는 시은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은아, 할머니가 아주 먼 곳으로 가요. 할머니, 언제 와?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작은 통장을 시은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폐물을 팔아 마련한 시은이의 학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시은아, 나중에 커서 꼭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도착하면 꼭 연락 주시고요. 지은이의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 부비치는 한강과 남산타워가 장난감처럼 작아졌습니다. 저곳에 제 청춘이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이 있었고 한때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아들을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던 손. 하지만 결국 그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 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만 배는 더 아팠습니다. 도박과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착했던 내 아들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부모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독하게 끊어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 늪에 빠져 죽었을 테니까요.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자 햇살이 기내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울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삶이 외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저의 것이니까요. 저는 여행 가방 하나와 비행기표,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마음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박수진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도박과 마약으로 인해 파탄나고 결국 어머니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떠나야만 했던 이 비극적인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자신과 손녀를 지키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었다라고 박수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박수진 여사였다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아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도박과 마약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